안녕하세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딱 봐도 나를 이용하려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나는 인간적인 호의와 배려로 다가갔는데 상대방은 무슨 금방망이 우려먹듯이 내게 본인의 이익만 챙겨가고 있었던 거죠. 10년간 수렁에 빠져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앗길 뻔하다가 미끄러진 김에 쉬어간다고 충격적인 사건에 정신을 차리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네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만 오래 살았는데요. 어머니와 가족이 둘뿐이라서 사이가 참 애틋했어요. 자연스럽게 학생 때부터 어머니의 딸이자 친구이자 보호자의 역할도 해서 제 일상은 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둘 다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내 배우자는 내 가족에게 잘하는 사람, 가족을 소중히 할 줄 아는 사람이었네요. 우리 어머니를 본인의 어머니처럼 살뜰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죠. 저 또한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그만큼 잘할 거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막 약대를 졸업해서 약사 국가고시, 일명 약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12월에 정신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간호사인 애가 남자 한 명을 소개받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기에 무슨 남자냐, 시험 끝나고 만나도 안 늦는다고 하는데 친구는 이 남자는 아니라고 정말 괜찮으니까 너 시험 끝나면 이미 누가 채갔을 거라고 유난을 떨더군요. 시험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가 더 잘 될 거라는 친구의 말에 넘어가서 그냥 가볍게 만나보자 하는 생각에 소개를 받게 됐죠. 근데 정말 친구 말대로 왜 지금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졸업하자마자 국내 유명한 제약회사에 취업한 남자는 깔끔한 외모에 유머러스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죠. 옆에 있으면 사람이 참 설레고 편해져서 아, 내가 시험만 앞두지 않았더라면 바로 만나보자고 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공부하느라 몇 번 만나지도 못할 텐데 더 만나면 아무래도 서로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제가 한 달 정도 간간히 만나는 사이일 때 말을 한 번 꺼낸 적이 있었어요. 성규 씨, 근데 전 성규 씨가 정말 마음에 들긴 하는데 성규 씨도 들으셨던 것처럼 제가 국시를 준비하고 있어서요. 아, 혹시 제가 시험 준비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나요? 아니요, 방해라기보다는 제가 집중을 좀 못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느라 안 그러려고 해도 성규 씨가 뒷전이 될 텐데 성규 씨도 연애 초반에 연인 시험 공부 뒤치다꺼리 하기 뭐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서영 씨를 도와줄 수 있어서 좋은데요. 네? 저를요? 사람이 공부만 하면 얼마나 외로워요. 저 많은 거 안 바래요. 그냥 서영 씨 밥 먹을 때 종종 같이 밥 먹고 서영 씨가 공부하다 지쳐서 누구한테 말하거나 그냥 옆에만 있고 싶다고 하면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것뿐이에요. 남들 다 하는 연애는 서영 씨 시험 다 끝나고 하죠 뭐.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만하자는 말에 내가 두 사람 몫에 자신이 있다는 남자. 제가 그때 공부를 하느라 마음이 조급했던 게 있었는데 그 불안감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바보같이도 아, 어쩌면 이 남자랑 결혼도 할 수 있겠다라는 김칫국 사발로 먹는 생각도 했었네요. 뭐 나중에는 정말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긴 했으니 김칫국은 아니긴 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애는 주로 제가 있던 독서실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 남편은 옆에서 책을 보거나 그때 소소하게 준비하던 자격증 공부도 함께 했죠. 확실히 남편의 말대로 같이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오래 하면 찾아오는 외로움이 전혀 없더라고요.
같이 하니까 시너지도 생기고 좋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공부하느라 바쁜 저를 위해 남편은 저 대신 효녀 노릇도 톡톡히 했네요. 공부하는 기간이 긴 만큼 어버이날이나 어머니 생신을 제가 제대로 못 챙겼거든요. 고향에 계시던 어머니는 딸이 혼자 타지에서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이해를 해주셨어도 제 마음 한편은 늘 편치 않았죠. 그래도 당장 끝내야 하는 공부량은 정해져 있고 저는 어머니 생신도 있고 그날도 오전부터 독서실에 처박혀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오전 공부를 끝내고 점심을 먹기 위해 휴게실로 갔죠. 밥 먹으면서 꺼둔 핸드폰 전원을 켜는데 남편에게서 문자와 함께 사진이 몇 개 와 있는 겁니다. 사진에는 남편과 어머니가 함께 경치가 좋은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하다가 찍은 것 같은 사진이 있었죠. 우리 서영이 대신해서 내가 이를 효자 노릇했지 라는 문자가 들어있었고 남편과 어머니는 언제 봤던 사이라고 사이좋게 마주 앉아서 사진을 찍는 휴대폰을 향해서 정답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당장 눈앞에 점심밥도 있고 놀라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어디야? 왜 우리 엄마랑 같이 있어? 아, 이제 봤어? 사진 보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네. 서영이 바쁠 것 같아서 내가 어머니 모시고 같이 식사하고 있었어. 어머님 서영이에요, 서영이. 서영아, 밥 먹고 공부하고 있어? 아유, 점심시간 벌써 지났다. 잘 챙겨 먹으면서 공부하고. 우리 진짜 맛있는 조개찜집 왔지? 나중에 서영이도 같이 오자. 알고 보니까 공부로 스케줄이 빡빡해서 고향으로 내려갈 시간이 없던 저를 위해 본인 회사에 월차까지 써서 저희 어머니 생신날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식사를 한 겁니다.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남편이 어머니에게 드린 꽃다발과 화장품 세트까지 바리바리 싸서 갔더라고요. 나도 우리 어머니 생신을 못 챙겨드리는데 남편은 어머니랑 한 번 만난 적도 없으면서 저 몰래 연락을 해서 어머니의 생신을 챙겨드리고 있던 겁니다. 이후에도 저 모르게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 얼굴 한 번 보고 저희 어머니가 무화과를 좋아하시는데 무화과 제일 맛있을 때 딱 맞춰서 한 박스씩 보내곤 했어요. 안 그래도 공부에 집중하느라 나는 하나도 해주는 게 없는데 남편의 배려와 노력에 고맙다 못해 너무 미안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정말 남편과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공부하는 저를 위해 먼저 시간을 내달라고 안 하던 사람이 먼저 날짜를 딱 잡더니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공부도 오전만 하든 오후만 하든 하든지 하고 시간을 내달라고 하길래 그때가 거의 2달 정도 제대로 못 만났을 때라서 알겠다고 했죠. 만나서 어디 갈 거다 말도 안 해주고 가보면 알 거라고 가는 길 보면 알 거라고만 하고 저를 차에 태우고 가는데 의아했어요. 근데 정말 남편의 말처럼 차를 타고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는지 가늠이 되더라고요. 바로 저희 아버지께 가는 길이었어요. 남편은 절 데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납골당에 가고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달이 저희 아버지 기일이 있는 달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머니 모시고 조용히 갔다 오려고 했는데 남편이 선수쳐서 절 데리고 먼저 나서서 온 거죠. 남편은 납골당에 조용히 안치되어 있는 아버지 자리 앞에서 맨바닥에 냅다 절을 하더군요. 남편은 푸근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때 저는 이 남자와의 결혼에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가족에게 하는 만큼 나도 이 사람의 가족에게 내 가족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네요. 사실 결혼 전부터 저도 남편이 저희 어머니에게 잘하는 만큼 시댁에도 먼저 찾아뵙고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둘 사이의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나서도 남편이 딱히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소개 안 시켜줬어요. 설마 아직 시험을 앞둔 백수라서 소개시키기가 좀 그런가 했는데
남편은 그냥 공부에만 집중할 때라고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잘해도 늦지 않다고 했네요. 다행히 저는 남편의 응원과 도움으로 약사고시에 합격했고 그 다음 해에 남편과 약속한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야 남편만큼 나도 남편의 가족을 챙길 수 있겠구나. 내가 받은 만큼 베풀어야지 하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남편이 결혼 전 먼저 제게 본인의 가족을 소개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사실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일을 쉰 지 거의 15년은 더 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보다 술을 먼저 마시는 술꾼이라고요. 확실히 제가 처음 남편의 본가에 인사드리러 간 날 시아버지는 이미 얼큰하게 취해 계시긴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한 50대 때 하셨던 사업이 망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일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네요. 좋게 말하면 배짱이 인생, 나쁘게 말하면 책임감 없는 한량 인생이었죠. 심할 때는 술 먹고 시비가 생겨서 경찰서도 왔다 갔다 했다고 그 동네에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남편이 먼저 소개시켜주는 걸 꺼려했구나 싶었죠. 시누이와 남편이 시아버지 시비 합의금도 한 번씩 물어줬었다고 하는데 심각하구나 싶었어요. 근데 저는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일을 안 하셨다고 하길래 그럼 어머니께서 가장 역할을 하신 건가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도 따로 고정적인 일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딱히 시부모님께서 일을 안 하고 사셔도 모아둔 재산이 있거나 한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들은 적이 없어서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고요. 아버님, 어머님이 일을 안 하시면 시댁 생활비는 어떻게 해? 종종 어머니께서 아는 이모님들이랑 같이 단기로 식당이나 청소일도 하시는데 평소에는 나랑 동생이랑 드린 용돈으로 생활하시지. 당장 남의 집 얘기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는 제 가족의 얘기니까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그럼 이제부터 남편과 저 둘이서 상의를 해서 용돈을 드려야겠구나. 남편이 몇 년 동안 혼자 드린 용돈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 했죠. 그래도 사람이 용돈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살면서 쓰던 가전제품이 망가지거나 아프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여윳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했나 또 의문이 생겼죠. 근데 결혼 후에 시댁에 갔다가 그 의문이 풀렸네요. 시댁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방에 있는 식기세척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등 모든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새 것들인 거예요. 심지어 다 브랜드를 맞춰서 같은 시기에 바꾼 것 같길래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근데 주방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다 새 것 같이 보여요. 재작년인가 봤던 모델 같은데 맞죠? 맞아. 이거 다 바꾸려면 돈 꽤 줬겠어요. 다 둘째가 해준 거야. 아가씨가요? 그래, 내가 몇 달을 졸라서 겨우 해줬다니까. 나 아는 친구 집에 갔다가 주방에 아주 깨끗한 것들만 있는 걸 보고 왔더니 우리 집 주방이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야. 우와, 아가씨 진짜 통 크네요. 초등학교 교사면 월급이 주방 가전제품 다 바꿔줄 정도로 여유롭진 않았을 텐데. 걔가 나 닮아서 통도 큰데 너 돈도 알뜰해서 잘 모아. 근데 걔 작년에 시집가고 나서 이런 것도 다 끝났지 뭐. 지 서방이 눈치 준다고 이제 용돈도 안 줘. 그때 시어머니의 말투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주방 제품을 싹 바꿔준 착하고 통 큰 딸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결혼하고 용돈을 끄는 딸에 대한 원망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는 생활비 쓰기 자유롭지 않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교사로 일하기 전부터 알바해서 집에 생활비 보탰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받아야 속에 차신다는 거지? 하고 속으로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붙은 말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래도 이제 돈 잘 버는 며느리 와서 다행이지. 교사한테 받아봤자 우리 약사 선생님한테 받는 것만 하겠어.
이번에 내가 집에서 우리 며느리 약국 낸 방향으로 물 떠다 놓고 절했다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저는 이때 알았습니다. 아, 매번 시댁에 간과 쓸개 다 주던 신우의 역할을 이제 내가 대신 할 수 있겠다 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절대 비껴가지 않았네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제게 뭐가 가지고 싶거나 바꾸고 싶은 게 생기면 문자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핸드폰을 잘 다루시는지 그 물건을 파는 인터넷 링크를 복사해서 제게 보내셨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물건이면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어디 놀러 갔다가 지인이 휴대용 냄비 세트를 가져왔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 여기서 세일이니까 하나 사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고, 옆집 아줌마가 목에 진주 목걸이를 척 메고 다니는데 너무 예쁘다고 하셔서 또 하나 해서 보내드렸어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아는 사장 하나가 금팔찌를 해서 하고 다닌다고 생신날 그걸 선물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딱 봐도 아시겠죠? 시부모님들은 주변 사람들이 뭐 하나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본인들도 그걸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셨어요. 아니, 사람이 사치 좀 부릴 수 있죠.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제게 바란다는 게 문제였어요. 하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잘했으니까요.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든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받은 만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고요. 근데 금팔찌로 인해 좀 과하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요즘 사달라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치, 우리 부모님이 좀 그래. 솔직히 지금까지 나랑 동생이랑 들인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하면서 사실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술, 어머니는 허영심 채우느라 얼마를 들여도 늘 부족하다고 하셨지. 미안해 여보. 내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결혼 전에 어느 정도 부모님이랑 말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내가 잘할게.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 시부모님께 약속을 받아냈어요. 이제부터 딱 정해진 용돈만 받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가지고 싶은 물건은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에만 받고 혹시 시댁의 가전제품이나 필수품 같은 게 고장났을 경우 수리가 안 될 때 새 것으로 산다고 말이죠. 시부모님은 두 분 다 한마디씩 투덜거리셨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못 받을까 봐 동의를 하셨어요. 그냥 동의하신 것도 아니고 용돈을 매달 20만 원씩 더 받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래도 하루 걸러 하루 가지고 싶은 물건 링크를 문자로 받는 것보다는 싸게 먹혔다 싶었어요. 남편은 늘 제게 아니 우리 장모님은 정말 아무것도 원하는 것도 없으시고 뭐 하나 사드리려고 해도 마다하시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당연하게 생각하다 못해 더 원하실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장모님께 늘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도 했고요. 그래도 일단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금팔찌를 해드릴까 생각을 했었네요. 약속한 대로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기념일에 받기로 하셨으니까요. 금은방이라도 가야 하나 하고 있는데 신우이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네, 언니.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그럼요. 무슨 일이에요? 오랜만에 전화한 신우이는 제게 시아버지 생신인데 따로 선물하지 않고 그냥 돈 모아서 상품권이나 드리는 게 어떠냐고 묻기 위해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안 그래도 아버님 생신 선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아버님이 금팔찌 말씀을 하셨다.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돈 모아서 차라리 그걸 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라고 했죠. 신우이는 그 말에 좀 주춤하더니 이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죠. 언니, 우리 부모님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네? 아니, 갑자기 왜요? 언니한테 이것저것 해달라는 거 많잖아요. 그렇긴 했는데 이번에 약속하신 다음에는 안 그러세요? 언니, 우리 부모님 응석 다 받아주지 말아요. 언니가 정말 고생해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내가 다 겪어보고 말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를 들어주면 세 개, 네 개 더 들어달라고 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니까요. 내가 우리 부모님 사치에 치여서 대출까지 받았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어느 정도 남편 얘기, 시댁 얘기하면서 피하지만 이제 언니한테 나한테 하던 거 그대로 할까 봐 걱정돼서 그래요. 신우이는 이렇게 말한 뒤에 선물은 금팔찌 하나로 딱 끝내자 다음에 더 좋은 거 달라고 하지 않게 비싼 걸로 하지 말자고 한 뒤에 전화를 끊었죠. 결혼 전에 신우이가 시부모님에게 등골 빼먹혔던 건 알았어도 대출까지 받았던 건 몰랐는데 상황이 내 생각보다 더 심각하구나 했죠. 그래도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약속까지 받아냈는데 더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용돈이나 선물 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없었을까요? 시부모님은 정말 별의별 방법으로 제게 무엇이든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가게를 닫고 퇴근을 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방치된 여름 집안의 열기가 아니라 시원하다 못해 추운 에어컨 냉기가 저를 덮치더군요. 그때가 첫째를 낳은 후였는데 첫째는 유치원 여름 캠프를 가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을 거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원래 늦게 퇴근하고요. 설마 아침에 출근할 때 에어컨을 안 끄고 출근을 했나 해서 헐레벌떡 거실로 들어갔는데 맙소사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서 아주 휴양을 즐기고 계시던 게 아니겠어요? 에어컨도 23도까지 내려가서 집안이 아주 냉골 수준인데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대자로 들어누워서 바닥에 손주 간식들 다 꺼내와서 TV 보면서 드시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주방 식탁에서 반찬들 다 꺼내서 그걸 안주 삼아 이미 소주 3병은 까서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 광경만 보고서 기절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이고 왔냐? 아니 우리 집이 너무 더워서 왔어. 아니 두 집에 에어컨 다 키면 전기세 낭비잖니. 그래서 미리 와서 집 시원하게 만들어 놨다. 밖에 많이 덥지? 예, 세아가 너 반찬 미리 안 만들어 놨냐? 안주로 좀 먹었더니 벌써 동이 나네.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놔라. 미리미리 좀. 팔에는 제가 몇 년 전 드린 금팔찌를 차고 안주가 없다고 투덜거리는 시아버지. 아무리 내가 며느리고 두 분이 내 시부모님이라고 해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에어컨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사람 없는 집에 들어와서 이 난리를 쳐놓다니. 그 자리에서 당장 화는 못 내고 조용히 시부모님께서 늘어놓은 난장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집에 온 남편이 화를 내긴 했지만 저는 별말 하지 않았어요. 떠나시면서 시부모님이 양손에 세제 새것 한 통, 안 딴 와인 하나 챙겨가는 것도 그냥 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첫째가 캠프에서 돌아온 주말에 시댁으로 갔어요. 첫째에게 미리 오늘 가서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많이 달라고 해. 영우가 먹고 싶었던 거 다 해주시던데. 라고 말을 해놨고 이게 엄마의 거짓말이라는 걸 모르는 애는 시댁에 가자마자 바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희 첫째가 우량아로 태어나서 타고난 대식가거든요. 뱃속에서 이미 너무 커서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웬만한 성인 여성만큼 먹는 앤데 그 애가 배고프다고 하니 시댁 밥통은 다 털리는 날이었죠.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시댁에서 시아버지랑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하고 시아버지가 아끼는 고량주 다 털어먹고 왔습니다. 너무 유치한 복수죠. 네, 알아요. 하지만 고량주 빈병 보고 허탈한 표정을 짓는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나니까 속이 좀 풀렸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며느리 집에 와서 사리사욕 다 챙겨간 시부모님께 똑같은 수준으로 대갚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똑같은 짓을 보면 좀 반성을 하지 않을까 해서요. 또 한 번은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딸랑거리는 차인벨 소리와 함께 낯익은 얼굴이 약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아버님. 시아버지께서 또 술을 한잔 하신 건지 거하게 불그스름한 얼굴로 친구로 보이는 두 분과 함께
제 약국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 다들 앉아. 앉아. 뭐 필요한 건 없어? 여기 우리 며느리 약국이야. 아이고, 며느리가 약사라니 평생 약값 걱정할 일은 없겠네. 당연하지. 뭐 다들 뭐 하나 마실래? 예, 서영아. 여기 비타민 들어간 음료 좀 3개 내와라. 무슨 다방에 오신 건가요? 며느리 약국에 술에 취해 들어온 걸로 모자라서 뭐 하나 공짜로 먹게 가져오라고 하시다니.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시아버지는 괴념치 않고 약국 옆에 쌓아둔 쌍화탕 박스를 하나 둘 옆구리에 끼더니 친구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자, 받어. 그 쌍화탕이 아까웠던 게 아니었어요. 음료 한 박스,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제 시아버지니까요. 근데 제가 일하는 곳에 술에 취한 채 와서 너무 당연하게 본인 물건인 양 으스대는 꼴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참지 않고 시아버지에 가서 옆구리에 낀 쌍화탕을 뺏어서 바닥에 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지금 그 상태로 이거 들고 가면 다 깨먹어요. 술 취하셨잖아요.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이러다가 또 경찰서 가시겠네. 저는 예의 바르게 두 친구분께 인사를 드리고 택시를 불러서 취한 시아버지를 귀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또 시아버지께서 예고도 없이 술 취해서 내 약국에 오면 정말 매달 드리는 용돈을 끊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화가 난 저를 이해했고 시아버지께 한마디 했나 보더라고요. 그 후로는 술 취한 시아버지가 제 약국으로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용돈 끊긴다는데 당황하셨겠죠. 그렇다고 두 분 다 크게 반성을 하시지도 또 바뀌지도 않으셨지만 그나마 내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내 부모님이기도 하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변함없이 잘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또 저와 애들에게도 말입니다. 아마 그게 제가 결혼 생활 동안 비상식적이고 뭐든 얻어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시부모님을 버틸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근데 그 힘이 뿌리째 뽑히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둘째를 낳고 5년 정도 지나고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이제 막 10년이 지나갈 때쯤 저는 남편에게서 수상한 냄새를 맡고 말았습니다. 평생 맡지 않았으면 했을 뻔한 그 냄새를 말이죠. 시작은 그리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의 평소 생활 패턴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근이 작기는 했어도 외박이랑 출장이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인데 신약 세미나라고 지방 출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힘들겠다 고생하네 집에 오면 뭐라도 든든히 해서 먹여야지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출장 가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군요. 그래도 뭐 저의 실체 없는 초기겠거니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또 남편이 출장이라고 지방에 간 날이 있었습니다. 애들 재우고 노트북 하려고 소파에 갔는데 남편이 본인 노트북을 안 가져가고 제 노트북을 가져갔더라고요. 둘 다 같은 모델을 썼거든요. 그랬나 보다 하고 남편 노트북 켜서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 사진첩, 그러니까 핸드폰과 노트북이 같은 브랜드끼리는 사진첩을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특정 동교화를 하면 연결시킨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실시간으로 연결시켜둔 노트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전 다음날 둘째 어린이집에서 무슨 미술 시간에 가족 사진을 쓴다고 보내달라고 해서 그 사진을 찾고 있었거든요. 제 노트북에도 있었지만 남편의 노트북에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어제처럼 생생하네요. 남편 노트북 사진첩에 실시간으로 사진이 쌓이고 쌓이는데 그게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충격적인 사진이었던 겁니다. 다정스럽게 붙어있는 게 출장 갔다고 간 사람이 찍을 사진은 절대로 아니었죠. 내 남편이 다른 여자 바람 피우고 있는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려니 눈앞이 노랗게 질리더라고요. 둘째를 자연분만으로 낳을 때도 이렇게 머리가 아찔하진 않았었는데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치부도 모두 다 안고 살았는데 남편은 그저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다른 여자랑 저렇게 놀고 있었던 겁니다. 정신 차리고 남편의 노트북 속 사진을 다 확인하는데 오래된 사이처럼 보이더군요. 같이 골프 치러 가고 맛집 가고 숙박업소에서 더러운 꼴 다 하면서 사진 찍은 게 거의 1년치는 되어 보였습니다. 매번 출장이다 야근이다. 아니 이 집에 나와 함께 있던 시간을 빼고서는 다 이 여자와 함께 보낸 수준이었어요. 이 인간을 눈앞에 앉혀놓고 벼락이라도 맞게 하고 싶었지만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조용하고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일뿐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날이 있었어도 나와 우리 아이들은 본인의 욕망 때문에 본인 인생에서 지워버렸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도 본인 부모와는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질은 똑같이 이기적인 인간이었던 것에 큰 배신감을 느꼈고요. 하지만 사진첩의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당장 제가 이 인간을 쫓아다니면서 바람 증거를 모을 수 없으니 사람을 구해서 남편의 뒤를 밟게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밥 먹듯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으니까요. 흥신소에 의뢰한 뒤에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바람을 피우는 상대 여자는 유부녀의 꽤 큰 규모의 병원에 소속된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 인간 꼴에 능력 있는 전문직 여자만 만나는 게 보여서 제 속이 얼마나 비틀리던지. 저는 증거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짐을 쌌습니다. 제 짐이 아니라 남편의 짐을 말이죠. 필요한 것들만 싸서 현관에 트렁크백 2개로 만들어 내놓고 남편을 기다렸죠. 점심때 미리 일찍 들어오라고 남편의 문자를 남겨놨거든요.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그만큼 제 심장 소리도 점점 커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띠릭 하고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남편이 현관으로 머리통을 들이자마자 남편 얼굴에 손에 있던 사진을 뿌려버렸어요. 그 인간이 바람피고 있는 사진들을 말이죠. 이게 뭐야? 여보, 뭐 하는 짓이야? 영문을 모르는 남편이 저를 보고 물어도 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남편은 입을 다물고 있는 저를 보더니 바닥으로 떨어진 사진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연신 마른 손으로 얼굴을 닦고 냅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오, 상황 파악이 빠르네. 바로 무릎도 꿇고. 정말 미안해, 여보.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내가 정말... 아니, 안 궁금해. 말하지 마. 그 여자가 당신 머리에 총 들이밀고 만나자고 한 거 아닐 거 아니야? 됐으니까 나가. 이혼할 때까지 당신 부모님 집에 가든 그 여자 집에 가든 해. 그 여자 유부녀랬지? 이 김에 셋이 한번 살아보든가. 여보, 진짜 나 이렇게 보낼 거야? 안 보내면 뭐 계속 끼고 살아? 나랑 애들 머릿속에서 싹 지우고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있었던 당신을? 나 그 정도로 비위 안 좋아. 난 정말 당신이 나하고 우리 애들하고 우리 엄마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에 사랑했던 건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당신은 내가 그런 당신 믿고 당신 대신에 시부모님 상대해서 편했지. 당신도 당신 부모님이랑 똑같아. 욕망에 눈 멀어서 이기적인 선택만 하는. 나가. 당신 얼굴 더 보고 있고 싶지 않아. 시간 낭비 그만하자. 저는 현관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남편을 문을 열고 밀쳤어요. 가방도 다 집어서 던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보조 잠금 장치까지 걸고 들어와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제 인생의 커다란 부분을 누가 도려낸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근데 제가 이혼 절차를 밟기도 전에 또 한 번 제 속을 뒤집는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을 집에서 쫓아낸 후 다음 주 주말에 시부모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저희 어머니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저희가 이혼할 것도 남편의 바람 사실도 말 안 했을 때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은 그저 점심같이 하자고
앞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포장해 와서 찾아오신 거였죠. 제가 아직 가족들에게 말할 준비가 안 되기도 해서 그냥 음식 포장한 거 다 뜯어서 애들과 시부모님과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성규는 어디 갔니? 집에 없는 것 같은데 토요일에도 일하러 나갔니? 네? 아, 네. 아침 일찍 나갔어요. 어머, 그래. 걔가 고생한다. 아, 남자가 주말 없이 일하는 게 뭐 대수라고. 이 국이나 한술 더 떠봐라. 지나가는데 냄새가 아주 죽이더라고. 안 사올 수가 있어야지. 어쩌면 시부모님과 얼굴 보고 먹는 마지막 식사일 수 있다는 생각에 뭔가 싱숭생숭했어요. 그냥 별말 없이 밥만 먹었죠. 그래도 나 생각해서 주말에 음식도 포장해 오셨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거의 비워내시고 뭔가 쭈뼛쭈뼛 하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언제 다 먹나 눈치 보는 사람처럼요. 그게 제 착각이 아니었던 게 제가 다 먹고 입가심으로 물을 먹고 있으니 시부모님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시아버지는 목을 크게 가다듬으시고 시어머니는 입맛을 한번 다시더니 드디어 입을 여시더라고요. 예, 내가 너한테 주영이 엄마 얘기한 적 있나? 왜 예전에 너 집에 왔다가 본 적이 있을 텐데. 아니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래, 아무튼 이번에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거든. 저번 주에 집들이 한다고 불러서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 아주 깔끔하게 집주인이 리모델링까지 싹 했는데 참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해지면 그런 집에서 살아야 우울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 맞지. 나나 이 양반처럼 조금 있으면 80인 사람들이 아직도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 사는 게 영 그렇지. 저는 그 순간 아 이게 뭐지? 설마 내가 예상하는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하나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아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는데 요번에 전세로 좋은 매물이 나왔다는 거야. 이게 3억짜리인데 이 가격에 그 아파트면 거의 거저래요, 거저. 그래서 그런데 너 우리 전세자금 3억만 해줄 수 없니? 세아가 우리가 너한테 우리 명의로 덜컥 해달라는 거 아니다. 세아가 네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살면 어떠냐 싶은 거지. 우리가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너 지금 약국도 잘 되고 돈 잘 벌 때 우리가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언제 하니? 그래도 우리 성규보다는 네가 잘 버니까 너한테 먼저 말하는 거야. 예, 어차피 우리가 산다고 해도 네 집이다. 우리 명의로 안 하고 네 명의로 해도 돼. 그리고 지금 사는 빌라 처분하면 그래도 1억은 나오는데 그 돈 있으면 나도 이 양반도 더 이상 너희한테 손 안 벌리니까 오히려 너희가 더 편할걸? 그런 기분 아시나요? 상대방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말해서 내 상식이 흔들리는 느낌 말이죠. 딱 그거였네요. 마치 저를 위해주는 것처럼 선심 쓰는 사람들처럼 말을 하는데 입에서 절로 정말 대박이네 하는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저는 옆에 앉아서 밥을 싹싹 긁어먹던 애들에게 말했어요. 영우야, 시연아, 방에 들어가서 만화 봐. 오늘은 하루 종일 봐도 돼. 소리도 크게 해서 봐도 되고. 만화를 하루 종일 봐도 된다는 제 말에 애들은 바로 뛰어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제 얼굴을 얼토당토하지 않은 기대에 차서 쳐다보는 시부모님 얼굴을 봤습니다. 방 안에서는 애들이 킨 만화 소리가 흘러나왔고 저는 그와 동시에 입을 열었죠. 정말 가지가지들 하시네요. 무슨 3억? 제가 300억이 있다고 해도 두 분한테는 절대 안 드려요. 아니 3,000원도 아까워서 안 주지. 제 고함에 두 사람은 영문을 모르고 당황해했습니다. 저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속사포로 말을 했죠. 아들은 바람나서 아내랑 애들 나 몰라라 하고 그 부모는 며느리한테 와서 전세자금 해달라고 손 벌리는 게 참 여러모로 부모랑 자식이 꼭 닮았네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두 분 아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죠? 몰라서 그러겠죠. 네. 저는 당장 주방에 있던 제 가방을 가져와서 안에 든 사진을 던졌습니다.
시부모님은 갑자기 쏟아지는 사진 세례에 눈도 못 뜨고 당황했네요. 그리고 그 사진을 슬며시 보더니 서로 입도 못 다물고 놀라더군요. 네, 맞아요. 두 분 아들 지금 바람나서 저한테 이혼하자는 말 듣고 이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이 여자 유부녀에 이 인간보다 5살은 많대요. 아, 의사라니까 이제 그쪽 가서 빌부터 보시죠. 돈 잘 버는 며느리 좋아하시잖아요. 그 사모 지금 아들이 만나는 여자한테 해달라고 하시라고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서영아 일단 앉아라. 앉아서 얘기해. 아이고 너 정말 이혼할 거니? 시부모님은 제게 아들을 잘못 키웠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혼은 다시 생각하라라고 하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저는 다 필요 없으니 어차피 우리는 이미 남남이다. 그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끝까지 현관을 나가면서 본인들 아들 한 번만 봐주라고 너 없으면 우리는 어쩌냐고 하시는데 딱 봐도 저에게 미안하고 상황이 안타깝기보다는 돈 잘 버는 며느리 잃는 게 두려워서 하는 말인 게 제 눈에 다 보였죠. 그 후로 저는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제 이혼과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밝히니 3일 내내 앓으셨어요. 처음에는 아예 믿지도 못하셨고요. 그렇게 예뻐하던 박서방이 내 딸과 손주를 두고 외도라니. 제가 더 이상 설명하기 지쳐서 사진을 확인시켜 드리니까 뭔 새끼, 구워 삶을 새끼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하셨어요. 이혼 변호사에게 제가 갖고 있는 증거를 모두 넘기고 3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애들의 단독 양육권과 양육비, 또 재산 분할 시에 전적으로 제게 유리한 조건으로 말이죠. 어차피 바람도 그 인간이 피웠고 그때 살던 집 대출금도 거의 제 수익으로 갚고 있었던 터라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어쩐지 개운치가 않더라고요. 이혼은 어차피 예상된 수순이었는데 제 가슴에 뻥하고 뚫린 배신감과 상처는 어떻게 하지 싶었어요. 당장 그 인간이 처량하고 쓸쓸하게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정도의 분노였습니다. 유부녀라는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을 했지만 성에 차지 않았어요. 당장 저는 남편을 잃고 제 자식들은 아빠를 잃었는데 저 두 연놈은 그것보다 배는 더 알아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어요? 저는 처음에 의뢰했던 흥신소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웃돈까지 얹혀주면서 부탁했습니다. 그 여자가 일하는 병원에서 전단지 좀 나눠주라고요. 혹시 경찰이 오거나 벌금을 낼 경우에는 내가 다 부담하겠다고 말했어요. 흥신소 직원은 이런 일은 원래 안 한다고. 근데 나도 자식이 있고 결혼을 한 입장에서 이해가 돼서 이번 한 번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따로 그 여자가 일하는 병원 원무과에 메일을 보냈죠. 전 남편과 그 여자가 바람 피우는 사진을 30장 정도 첨부해서 두 인간이 욕망에 눈이 멀어서 지금 한 가정이 파탄이 났다. 사람을 치료한다는 의사가 한 가정 자체를 치료도 못할 만큼의 상처를 줬으니까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서 당장 해고시키라고요. 병원에서는 의외로 침착하게 대응하더군요. 제 메일을 받고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단메일이 오기도 했어요. 그 여자는 제가 흥신소 직원을 써서 며칠 병원 앞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나니까 연락이 오더군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당장 상간녀 소송 위자료를 줄 테니까 사람 좀 치워달라고요. 지금 병원에서도 잘릴 판인데 이 소문이 더 커지기 전에 다른 데서 개원을 해야 하니까 제발 전단지 좀 그만 뿌리라고요. 지금 그거 수거하는데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예훼손 소송 안 할 테니까 이쯤 하자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병원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흥신소 직원들을 철수시켰어요. 흥신소 직원들에게 쓴 만큼 그 여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으니 뭐 잃은 거 없이 얻은 게 더 많은 결과인 것 같네요. 그 여자의 해고 소식보다 더 기분이 좋았던 건 바로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이었어요. 참,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고 소문이 한 번 돌면 무섭게 퍼진다는 건 익히 알았지만
이미 그 업계에서는 전 남편과 그 여자의 사이가 거의 공식적이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둘이 처음 만난 게 약 관련 세미나였고 그 후에도 세미나나 출장 명목으로 둘이 붙어 다녔으니 여기저기 소문이 돌았던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이번에 불륜으로 병원에서 잘렸으니 전 남편도 회사의 소문이 싹 돌아서 지가 창피해서 그만뒀더라고요. 참, 그냥 버틸 용기도 깡도 없는 인간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 좁은 업계 관련 사람을 만났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지는 이런 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원. 제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서 애들과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을 때쯤 전 남편에게서 구질구질한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양육비 관련 얘기라고 해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 우는 소리 하려고 전화했던 거더군요. 여보, 아니 서영아, 나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아. 그 의사가 병원 옮길 때 너 안 데려갔니? 아니, 그 사람은 나 말고 남편 선택했어. 그 사람 남편은 그 사람 한 번은 봐주겠대. 그래서 너도 봐달라고? 나는 누가 버린 거 주워서 절대 안 써.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서영아, 제발. 나 안 불쌍하니? 직업도 잃고 가족도 잃었는데? 뭐가 불쌍해? 다 자승자박이지. 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여자 남편은 그 여자가 그래도 의사니까 주워 사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일도 없는 백수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봐줘? 어차피 내가 걷어먹어야 할 판인데 불륜남이라고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일 그만두지 말지 그랬어. 누가 알아? 내가 다시 데리고 살았을지. 더 이상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 통화 시간 아깝다. 그렇게 끊은 후에도 종종 연락이 와서 애들이 보고 싶다, 애들 보여달라라고 징징거렸습니다. 분명 연애에서 한창 좋을 때는 누구보다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허상이고 착각이었어요. 저는 지금 새로운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약국 근처로 이사를 해서 몸은 편해졌어요. 애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 만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제가 자발적으로 애들 그 인간에게 보여줄 일 없을 것 같네요. 제 등골을 빼먹으려고 했던 시부모님과 내 뒤에서 다른 여자 만나던 남편. 분명 저는 저와 제 가족에게 잘하는 남편에게 감동해서 저도 그 마음에 보답을 했던 건데 결과는 기생충 같은 시부모님과 남편의 배신뿐이었네요.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 엮인 관계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한 번 되었다고 세상은 불신뿐이라고 희망은 없다고 자포자기하면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겠죠. 그저 꿋꿋이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에게 집중을 하고 혹시라도 내 뒤통수를 치고 뭐라도 등쳐먹을 것 같은 인간들을 구별하기 위한 사람 보는 눈을 마음의 상처를 내가면서 굳은 살처럼 익히는 수밖에 없겠죠. 몇십 년, 몇천, 아니 몇억 시간을 살아도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아마 언제나 이런 당장 분별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건이 터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디 앞으로 제 앞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더 이상 인생의 굳은 살이 박힐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짝을 지어주면 알아서 잘 만나고 알아서 결혼 날짜를 잡는 거지 뭐.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고. 솔직히 그 말을 듣자마자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가뜩이나 딸의 연애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무나 만날 바에는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재력가의 의사 아들이면 꽤 괜찮은 혼처가 아니겠어요? 그래? 남자는 몇 살인데? 나이가 31여서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말 들어보니까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꽤 인정을 받고 있나 보더라고. 좋은 사람이면 그깟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일단은 알았어. 내가 딸한테 물어보고 얘기해 줄게. 그래, 수미 엄마, 잘 생각해봐. 이런 자리 흔치 않다. 알았어, 알았어. 9살 차이면 적게 나는 나이 차이는 아니지만 의사 남편이라면 감수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 딸의 눈치를 보다가 은근히 물어보았죠. 그런데 딸애가 미간을 좁히며 기겁을 합니다. 어? 그럼 나보고 31살 아저씨를 만나라고? 엄마가 딸한테 할 소리야? 어머, 얘 좀 봐. 31살이 뭐 어때서? 의대 나와서 가운 입으려면 그 정도 나이는 돼야지. 난 싫어. 나랑 9살 차이나 나는 남자를 어떻게 만나? 10살 채운 것도 아닌데 뭐 어때서 그래. 사람만 괜찮으면 좋지 뭘.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나 봐. 혹시 네 이상형일지 어떻게 아니? 아니, 엄마는 나보고 연애할 생각하지 말라더니만 갑자기 왜 그래? 누가 너보고 연애하지 말래?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뜻이지. 사람이 하도 좋다니까 우리 딸이랑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그렇지. 참나. 일단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볼게. 결국 전 그렇게 딸을 꼬드겨서는 그 남자와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이 빠지도록 딸의 소개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온 딸애를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수미 왔구나. 그래, 어떻게 잘 만나봤어? 어땠어? 사람 괜찮지? 키는 커? 널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 아유, 엄마, 하나씩 좀 물어봐.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엄마 궁금해 죽겠어. 나쁘지 않았어. 사람도 괜찮고, 얼굴도 그 정도면 잘생겼고. 어머, 정말? 어, 은근히 통하는 구석도 있더라고. 음악에도 취미가 있는 것 같고. 어머, 잘됐다, 얘. 거봐. 엄마가 뭐라고 했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엄마가 왜 이렇게 좋아해? 의사 사위 보는 게 그렇게 좋아? 얘는 누가 그렇대? 네가 좋은 남자 만난 것 같으니까 그렇지. 당시에는 딸에게 좋은 남자의 기준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좋은 집안에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라면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죠. 거기에다 허우대까지 멀쩡하면 금상첨화라고 여겼습니다. 아무튼 딸은 소개받은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딸의 말처럼 전 내심 기뻤습니다. 어울리는 선남선녀끼리 인연이 되면 최고죠. 두 사람은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더군요. 피아노에 빠져 살았던 딸애가 이젠 그 남자에게 푹 빠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연애를 반년 조금 넘게 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애는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되도록 오래 넘기지 않고 결혼하려고. 뭐? 벌써? 니들 만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 그런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어, 어차피 우리 두 사람 사랑하는데 미뤄서 뭐해? 그리고 엄마도 의사 사위를 손꼽아 기다렸잖아. 내가 엄마 소원 들어준다니까? 아니, 그건 그렇긴 한데 좀 더 진득하니 더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이라니 엄마는 좀 당황스럽다. 결혼해도 학교 다니고 피아노 칠 거니까 걱정 마. 어차피 그 사람도 병원 일이 바빠서 연애가 길어져 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확신을 갖고 말하는 딸애가 걱정이 되더군요. 물론 좋은 혼처라서 좋긴 했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딸을 시집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했죠. 하지만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저 어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수밖에요. 두 사람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상견례가 이뤄졌어요. 그렇게 예비사돈들과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요. 예비사부인은 살짝 강한 인상을 가진 것과는 다르게 말씀을 참 교양 있게 하시더군요. 이렇게 어여쁘고 참한 따님을 내어주신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친딸이라 여기고 잘 보살필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가 피아노만 쳐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디 잘 가르쳐 주세요. 예, 사부인.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선 애들이 결혼을 하면 제가 몇 년간 데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수미가 아직 학교도 마치지 못했고 아들 녀석도 이런저런 챙겨야 할 것도 많아요. 제가 찬찬히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데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 예. 애들이 좋다면야 저도 딱히 반대하진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게 마음에 좀 걸렸어요. 하지만 이 일은 딸애가 미리 언지를 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말이 오간 상태였죠. 대저택인 사돈댁에는 가사 도우미가 둘이나 있다니까 딸애가 크게 고생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돈 말대로 애가 피아노를 계속 공부하려면 살림을 야무지게 할 여유도 없을 겁니다. 차라리 사돈이 애들을 데리고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봐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애들의 결혼 날짜까지 잡혔고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청첩장이 나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사부인의 이름이 무척 독특한 겁니다. 변향기. 이게 바로 사부인의 성함이었어요. 정말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독특한 이름이죠. 모르긴 몰라도 사부인은 학창시절에 놀림 꽤나 받았을 것 같더군요. 이름이야 아무렴 어떻습니까? 아무튼 이제 제 딸의 시어머니가 된 변향기 씨가 모쪼록 우리 딸에만 잘 보살펴주면서 살면 되겠죠. 드디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제 딸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가는 날이 왔습니다.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라고 마음 단단히 먹었지만 막상 시집가는 딸을 보니까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콸콸 쏟아지더군요. 딸 시집 보내는 마음이 이렇게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요, 정작 제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걸 전 조금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딸을 시집 보낸 후 허터허탄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처음엔 연락도 자주 하고 집에도 곧잘 들리던 아이가 점점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신혼이라서 너무 좋은가 보다 하고 말았네요. 지 남편 볼 시간도 없어서 엄마한테 소홀하나 싶었고요. 싸우지 않고 사이가 좋다면야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볍게 넘기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하던 애가 2주에 겨우 한 번꼴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어쩌다가는 그마저도 힘들고요. 나를 이해했던 마음이 점점 옹졸해짐을 느꼈어요. 그렇게 한 1년쯤을 보냈을까요? 이상가족도 이런 이상가족이 없겠더라고요. 지하철로 열 정거장이면 오는 거리에 사는 애들이 얼굴 보기는커녕 목소리도 듣기 힘드니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병이 될 것 같더군요. 참다 못한 전 딸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끔하게 경고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여보세요? 수민이? 나다. 너 요새 왜 이렇게 연락하기가 힘이 들어? 엄마. 그런데 어제 딸의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뭔지 모르게 아픈 사람처럼 목소리에 생기가 하나 없더군요. 너 그런데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어? 혹시 어디 아프니?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무슨 일 있어? 딸애가 갑자기 힘이 든다는 소리와 함께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전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직감했죠. 수미야, 무슨 일인데? 괜찮으니까 엄마한테 말 좀 해봐. 어? 엄마,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머님한테는 부족한 며느리인가 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매번 호통만 치셔.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아니,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린가요? 친딸처럼 여기며 잘 데리고 있겠다는 사부인의 약속은 어디 가고 딸의 입에서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게 만드신 걸까요? 안 되겠다. 엄마가 일단 그쪽으로 갈 테니까 잠깐 얼굴 좀 보자. 그럴 수 있지? 제가 그렇게 묻자 마침 시어머니가 외출을 했다며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딸애가 그렇게 눈치를 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애가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으면 시어머니 오시면 큰일이 난다며 재촉을 하는 걸까요?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화가 치밀었어요. 전 택시를 잡아 타고 곧바로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수미야. 대충 아무렇게 슬리퍼를 신고 허겁지겁 나오는 딸애를 보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쏟더군요. 애 얼굴이 몰라보게 수척해졌어요. 아니,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어?
너 대체 어떻게 살길래 이 꼴이냐고. 엄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어디 카페 같은 곳으로 들어가자. 어? 애가 마치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딸은 말 그대로 피폐해진 모습이었죠.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이 심정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전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최대한 침착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불안한 듯 눈알을 마구 굴리는 딸애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고요. 수미야, 엄마한테 전부 다 말해. 시댁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하라고. 얼른. 엄마, 시어머니가 날 너무 괴롭혀. 집안일도 너무 많고 시키는 일도 너무 많아. 나 언제 피아노 앞에 앉아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야. 엄마, 나 어떡해?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이어진 딸애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사돈이 딸애에게 시킨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을 6시에 드시는 시댁 어른들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간단히 먹는 것도 아니고 몇 첩 반상은 기본에 국과 생선은 꼭 올라와야 한다는 거였죠. 집안일을 돕는다는 가사 도우미는 딸애가 그 집안에 들어오고 얼마 뒤에 전부 그만뒀다는 거였죠. 딸의 말로는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분들에게 일부러 고약하게 굴어서 그만두게 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그 넓은 집구석 일을 딸이 모조리 도맡아서 하고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부인은 딸애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더군요. 그럼 너 학교는 대체 언제 가는 거니? 엄마, 나 학교도 휴학했어. 그 말에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몸뚱이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뭐 휴학?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피아노 공부를 해야 하는 네가 왜 휴학을 해?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배우려면 학교는 나중에 다니래. 일단 엄마한테는 자기가 말하겠다며 휴학을 하라고 성하시잖아. 그런데 내가 어떡해. 김서방은 가만히 있었어? 그 사람은 무조건 시어머니 편이야. 엄마, 나 이제 어쩌면 좋아? 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애지중지 데리고 있겠다는 말은 다 헛소리였어요. 이건 며느리를 드리려고 한 건지 노예를 드리려고 한 건지 통 구분이 안 되더군요. 엄마가 네 시어머니 만나서 얘기 좀 해봐야겠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니? 아니야 엄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우선 집으로 돌아가. 어? 그건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이런 꼴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돌아가. 내가 사부인이랑 잘 얘기를 해볼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아니야 엄마, 괜히 그러다가 더 고달파진다니까. 우선 모르는 척 나한테 맡겨줘. 내가 좀 더 참아볼게. 아유, 이 미련한 거사. 사람이 작정하고 괴롭히는데 무슨 수로 참겠다는 거야. 아니야, 아무래도 그게 좋겠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어? 엄마는 절대 모른 척 해야 돼. 알았지?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딸애는 고집을 피우더군요. 사부인이 애를 얼마나 잡았으면 이렇게 겁을 낼까요? 일단 애가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화를 꾹꾹 누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생각 때문에 밥숟갈도 안 들어가고 잠도 통 오질 않더군요. 대체 제가 어떤 집안에 딸애를 시집 보낸 건지 후회가 막심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딸아이의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봐도 딸애한테선 연락이 없더라고요. 기다리다 못해서 제가 전화를 해봐도 받질 않습니다.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할 수 없이 사위한테 연락을 했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김서방, 바쁜가? 아니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좀 물어보려고. 혹시 수미가 휴학을 했다던데 알고 있었나? 아, 네, 알고 있었어요. 수미가 공부를 좀 쉬었다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피아노를 너무 오래 쳐서 좀 지쳤나 봐요. 집에서 좀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수미가 학교를 쉰다고 그랬다고? 정말인가? 네, 때 되면 또 복학한다고 하겠죠. 사위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할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대체 왜 우리 딸을 데리고 가서는 그런 개고생을 시키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했던 약속들은 모두 공연불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너무 걱정이 된 저는 다시 사돈댁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몇 번이고 고민을 하다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딸애를 목격했어요. 전 딸애에게 후다닥 뛰어갔죠. 엄마, 여기 또 왜 왔어? 너 왜 전화를 안 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나 알아?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가지고 계셔서 전화를 못했어. 뭐라고? 아니 그럼 사부인이 네 핸드폰까지 간수한다는 말이야? 어쩔 때는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네가 지금 핸드폰을 뺏길 나이냐고. 애가 시집을 보내놨더니 종살이 하고 있네. 아니 너 왜 등신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엄마 제발 조용히 좀 해. 이러다 시어머니 들으면 어떡하려고. 애는 퀭하게 푹 꺼진 눈으로 시댁을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전 그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너 그냥 집으로 가자. 엄마 집으로 가자고? 지금? 그럼 지금 이제 언제야? 저놈의 집구석 또 들어가고 싶어? 아니 그래도 아무 말씀도 못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가도 될까? 아이고 이 미련 곰탱아.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왜 이 꼭 다물고 살았어? 당장 못 살겠다고 짐 싸들고 나와버렸어야지. 왜 등신처럼 당하고만 있는 건데? 분통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전 딸의 손목을 와락 붙잡고 곧장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사부인한테 전화를 걸었죠. 사부인 접니다.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애 데리고 가실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친딸처럼 잘 보살펴 주시겠다면서요? 분명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렇게 혹독한 시집살이 시켜요?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아니, 조선시대에도 며느리를 그렇게 잡진 않아요. 사부인, 수미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수미는 제가 집으로 데려왔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애들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사부인도 준비하고 계시라고요. 화가 난 제가 막 퍼붓자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소리를 하지 않더군요. 잠시 침묵을 지킨 사부인이 침착한 목소리로 대꾸를 하더군요. 제가 며느리한테 살림교육 좀 했다고 그러시나 본데 이건 지금 사부인께서 실수하시는 거예요. 애를 시집 보냈으면 믿고 맡기셔야지. 교양 없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교양요? 딸애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교양 찾게 생겼어요? 사부인 귀한 딸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재우시고 내일 돌려보내세요. 아니 사부인,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저 애들 이혼시킨다고요. 이혼요. 이혼이라는 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원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 일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부인 마음은 잘 알겠으니까 애들처럼 흥분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참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더군요. 있는 교양 없는 교양 다 떨면서 주둥이만 나불대는 꼴이 정말 재수가 없더라고요. 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씩씩대며 분을 사겼습니다.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키운 딸이었어요. 그렇게 귀한 딸을 데리고 갔으면 애지중지 해주지는 못할 망정 노예처럼 부려먹는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것도 한참 음악 공부를 해야 할 애를 휴학까지 시켜가면서 살림교육을 시켜요? 참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힐 일이었어요. 저런 집안을 좋은 혼처로 알고 딸애를 밀어넣은 제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사위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어요. 자네, 이게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인가? 자네 어머님이 지나치게 애를 잡고 있으면 자네가 말했어야지. 자네 아내잖아, 아내. 남편이 지켜주지 못하면 누가 지켜주겠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좀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병원 일이 하도 바빠서 신경을 통 못 썼어요. 어쨌든 노예원 푸시고 와이프는 제가 데려갈게요. 누가 데려가랬어? 아직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두 사람 당장 이혼해. 난 자네 집안이랑 사돈하고 싶지 않아. 그러다가 갑자기 불손하게 태도를 바꾼 사이가 제게 이러더군요. 누가 이혼해 준대요?
어머님은 별일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일을 키우세요? 그럼 마음대로 해보세요. 전 절대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들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휙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제가 알던 사위가 아니었어요.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거죠. 왜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는 저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 의문은 딸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혼을 하자마자 애를 갖길 원했답니다. 하지만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던 딸에는 이를 거부하자 그때부터 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됐다는 거였죠. 애를 갖지 않을 거면 너도 공부할 생각은 접고 집안일이나 하라는 거였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런 집에 딸을 시집 보낸 게 너무나 후회가 되더군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제 눈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져 버렸고 이젠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였죠. 하지만 이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사부인과 사위의 말이 그저 엄포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100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위인들이었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걸어도 상당한 재력가답게 대형 로펌을 고용할지도 모르겠네요. 언뜻 생각해봐도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게 뻔했습니다. 우선 애를 데리고 왔으니 천천히 생각해볼 문제였어요. 우선 몸과 마음이 상한 딸애가 회복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부인과 몇 차례 통화를 했지만 내용은 제가 우려하던 그대로였어요. 그쪽은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 이혼하고 싶으면 법대로 하자. 대신 엄청난 위자료를 물 각오를 하고 소송을 걸라는 말이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가해자 쪽이 피해자인 것 마냥 협박을 합니다. 답답한 날이 계속됐습니다. 불안 증세가 심해진 딸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만 했죠. 이런 애를 이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갈라서게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일이 해결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더군요. 아는 사람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봤지만 쉽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몇 명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답답한 마음에 맥주 몇 잔을 마시다가 친구들에게 속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죠. 원래는 창피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도 좀 쌓여 있었던지 그날은 저도 모르게 말이 방언 터지듯 터지는 겁니다. 딸애가 시집을 잘못 가는 바람에 악독한 시어머니를 만나 개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부터 그 집에서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는 말까지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이야기를 술김에 전부 꺼내놓았죠. 그 변양기인지 똥냄새인지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나는 바람에 우리 귀한 딸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잖니. 아휴, 내가 속이 터진다 터져. 내가 미친년이지. 강남 빌딩 부자란 말에 홀랑 넘어가서는 그딴 집안에다 내 손으로 내 딸 등을 떠밀었으니까 말이야. 얘들아, 나 어쩌면 좋겠니?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의 눈동자가 커다래졌어요. 너 금방 뭐라고 했니? 혹시 변향기라고 했어? 그러니까 네 딸 괴롭히는 사부인 이름이 변향기라고? 이름 참 그지 같지? 내가 내 딸을 그 변기통 속으로 밀어넣었다. 내가 미친년이야, 미친년. 얘, 어머, 어쩜 이런 일이 다 있어? 혹시 이 여자가 네 사부인 맞아? 놀란 친구가 핸드폰 사진을 들이밀며 묻더군요. 왜 변양기 씨가 네 사진에 있니? 너희들 아는 사이니? 아유, 이거 참, 이걸 말할 수도 없고. 왜? 뭔데 이년아, 얼른 말해봐. 가슴을 치던 친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겨우 입을 떼더군요. 실은 변한기 이 여자 작년에 우리 남편이랑 바람나서 쌩 난리가 났었어.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그렇다니까. 창피해서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밝혀지네 참. 예, 자세히 좀 말해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공인중개사였던 친구의 남편은 단골 손님이었던 변양기 씨와 자주 만나다가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친구는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직감했고 사람을 써가며 외도 증거를 샅샅이 모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서 단판을 지었대요. 머리 끄덩이를 잡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친구가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야, 그래도 돈이 좋긴 좋더라. 변양기 그 여자 나한테 글쎄 2억이나 내줬다. 자기도 더 이상 내 남편 만나지 않을 테니까 대신 이걸로 모든 걸 없던 일로 하자면서 말이야. 기분은 더럽지만 별 수 있니? 나도 위로금이나 챙겨야 남는 게 있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나도 그 일 때문에 남편이랑 따로 산지 꽤 됐고.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돈과 친구 남편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니. 사돈이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쓰레기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퍼뜩 뭔가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돈 받고 서로 깨끗하게 끝냈다는 거지? 그럼 그 여자 남편이나 가족들은 아무것도 이 여자가 바람폈다는 사실을 모르겠네? 모르겠지. 지 입으로 지가 자백했을 리는 없을 테니까 당연히 모르지 않겠어? 그래? 그럴 거야. 너 그 여자 외도 증거 다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거 나한테 다 줄 수 있어? 전부 사진이니까 주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그걸로 뭐 하려고? 설마 너... 전 친구에게 사부인의 외도 증거들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단 둘이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죠.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 여자는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왜 보자고 하셨습니까? 혹시 오해를 푸셨을까요? 네, 제가 아주 큰 오해를 했더군요. 제가 사부인을 크게 잘못 봤습니다. 그래요,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부인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수미가 피아노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 중에 제가 조금 엄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수미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걸 사부인께서 알아주셨어야죠. 아니요,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네? 사부인이 제 딸애를 괴롭힌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한 짓도 하셨더군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분이셨어요. 우리 사부인께서는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애들 이혼 문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정말 끝까지 애들 이혼시킬 생각이에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제 귀한 딸을 당신 같은 사람한테 절대 맡길 수 없으니까요. 당신? 지금 당신이라고 했어요? 이거 보세요. 아직 법적으론 우린 사돈관계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교양을 지켜주세요. 교양? 교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교양 좋아하는 년이 남의 딸 자식을 그렇게 잡니? 만약 내가 네 아들 머리채 잡고 흔들면 너 같으면 교양 지킬 수 있겠어? 아니 이 여자가 그래도. 전 얼굴이 뻘개진 사부인에게 핸드폰에 담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친구의 남편과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는데요. 그걸 본 그 여자가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묻더라고요. 이게 왜 당신 핸드폰에서 나와? 우리 교양 넘치는 사부인께서 아주 바람도 피우고 잘나셨더라고요. 어서 말해. 이거 어디서 났냐고? 어디서 나긴 뒷조사 조금 하니까 펑펑 나오더만. 그러니까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녔어야지. 할 말을 잃은 사부인이 눈동자만 열심히 굴리는 겁니다. 전 그 면상에다 대고 단호하게 말했죠. 내 말 잘 들어요. 당신이 아들을 구워 삶든 잡아먹든 반드시 이혼 도장 찍게 만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깥사돈에게 당신이 저지른지 모두 까발릴 테니까. 알아들었어요? 어휴, 그러면 뭐 누가 겁을 먹을 줄 알고?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나눌 말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갑자기 제 옷자락을 확 붙잡더군요. 잠깐만요, 사부인. 정말 애들 이혼시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냐고요? 원래는 우리 딸애가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아야 하겠지만 그 집구석 더러운 돈 받기 싫으니까 그건 됐고요. 정상적으로 합의 이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설득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그 여자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만 보는데도 막혔던 제 속이 좀 뚫리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그쪽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이혼 서류가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딸은 그 집안과 완벽히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여기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딸이 당한 만큼은 되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 친구에게 받은 사부인의 외도 증거 사진을 바깥사돈에게 모조리 보내버렸죠. 그 다음 장문의 문자를 보내 사부인의 외도 무마 사건을 수상히 알려드렸고요. 그러자 곧바로 변양기 씨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욕부터 쏟아내더군요. 야, 이 못된 년아, 너 왜 약속 안 지키니? 애들 이혼시키면 그 사진 절대 안 보낼 거라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너도 우리 딸 귀하게 데리고 있겠다는 약속 안 지켰잖아. 그런데 왜 나만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그랬다. 왜? 그래도 끝까지 잘했다고 큰 소리네. 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네가 바람 피우다 헤어진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난리니?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아. 뭐라고? 이게 정말 너 말 다 했어? 열이 받아 죽을 것 같은 목소리에 알터니가 쏙 빠지는 기분이었답니다. 할 수 있으면 더한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래도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겠죠. 나중에 건너 들은 후문이지만 결국 변양기 씨는 이혼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다더군요. 자업자득인 셈이죠. 남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나게 하더니만 결국 본인은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안정을 되찾은 딸애는 다시 학교에 복학을 했고 곧 졸업을 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자마자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은 유학 준비에 한창이고요. 딸아이의 유학생활 기간 중에는 제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엔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몇 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어야 하겠지만 도무지 안심이 되질 않아서 저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깥 양반도 괜찮다고 허락을 했고 큰애 내외도 걱정 말고 잘 다녀오라고 했으니 안심하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딸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제 괜한 욕심 때문에 엉뚱한 지방과 악연을 맺고 그 고통을 겪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딸아이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딸애가 돌아왔으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만일 딸아이의 고통을 제가 끝까지 몰랐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입니다. 제 아찔했던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너무 큰 욕심을 부리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제발 없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